네, 매주 월요일에는 신장남매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신인규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에 뭐 하고 지내셨습니까? 주말에 어버이 주간이어가지고 어버이 주간 분들이랑 식사. 네, 그렇구나. 저는 이제 어머니 얼굴을 못 봤고요. 네. 저는 그 행사? 국회에서 대한민국 새로 고침 프로젝트 맞아요. 세 번째 토론회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책을 내는데 그 저랑 김종대 의원님, 김용남 의원님 그리고 박영시 앵커님하고 책을 내서 그 티저 영상을 찍었습니다. 와. 어제는. 그래서 아주 예쁜 영상이 나올 겁니다. 변호사님 신혼부부인데 일만 하는 것 같아. 저희 아내도 촬영장이 있었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같이 내외가 지금 다 일만 하는 거죠. 뭐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란 때문에 너무 더욱 바빠진 신혼여행도 못 가고 내란 때문에 못 가고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자, 늘 연대의 마음으로 저희 프로그램 함께해 주시는 광고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새는 광고가 더 웃기다. 광고가 더 재미있다. 장유미 변호사 지난주 대저토마토 아삭아삭 너무 맛있게 드셔줘가지고 아유 표현이 예술입니다. 야, 표현이 예술이다. 작가를 해야 되겠어. 진짜 훌륭하십니다. 예. 오늘도 예술적인 표현을 좀 부탁드리면서 하나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보다 가성비를 따진다면 핑티몰. 저 핑티몰 처음 들어봤거든요. 자, 오늘은 브랜드보다 가성비를 따진다면 핑티몰에서 소개하는 파일럿 제품, 여행용 20인치 캐리어 상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핑티 20인치 캐리어는 전체가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서 가볍고 튼튼하다고 하는데요. 물건이 없어서 제가 조금 아쉽습니다. 보면 이제 퉁퉁 하면서 홈쇼핑처럼 제가 할 수 있었는데 사장님께서 아직 안 보내주셔가지고 글로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인치 사이즈는 주로 가벼운 출장, MT, 1박 2일 여행같이 가볍게 이동하실 때 많이 사용들 하시는데요. 초등학생도 쉽게 끌 수 있고 잠시 앉아서 쉴 수도 앉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앉아서 쉴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한 모양입니다. 주로 기내용인데 아이패드, 책, 무선 헤드셋 이런 거 보관하기에 참 좋다고 하고요. 캐리어가 위로 열리는 형태라서 물건 넣고 꺼내기가 아주 수월하다고 합니다. 제품이 너무 좋아서 주변에 귀중한 분들께 선물로 드린 적도 있다. 이런 글도 올라와 있는데요. 본 제품 크기는 20인치로 기내용 최대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안정적이고 공간 활용성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캐리어 바퀴가 분리되어 움직이지 않고 보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내부에 4개의 포켓이 있어서 수납이 매우 편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서리는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합금? 이렇게 합금으로 고강도로 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디에 쿵쿵 이렇게 찧어도 이렇게 잘 상처가 안 날 것 같네요. 자, 가정의 달 5월. 장유미 변호사님, 가족여행 떠날 때 부모님 선물용으로 좋지 않을까? 어머니 댁에 한 대 놔드려야 어머니 댁에 한 대 핑티몰 놔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선물용으로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더보기 구매 링크를 통해서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혼여행 갈 때 이 가방 하나 사가지고 가면 되겠다. 저에게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그러네. 저는 반드시 하나 사야 됩니다. 반드시 필수 아이템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우리 신 변호사님 공항 가실 때 공항 패션으로 요거 핑티멀 선글라스 딱 끼고 캐리어 캐리어 요거 챙겨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 소개하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 광고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많은 매체들한테 광고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 때문에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이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가입 시 최대 50만 원, 그리고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쓰던 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23년간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이상, 누적 가입자 60만 명 이상이고요. 서울 보증보험 8억 원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입니다. 따라서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요새 보안사고 너무 많잖아요. 특히 지난 주말 사이에 SK텔레콤 이거 유심 바꾸러 가야 되는 큰일 났는데 이거.
자, 개인정보 보안이 철저해서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그동안 없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 이러면 차액의 무려 15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금 사은품 나는 싫어, 돈 싫고 딴 걸로 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분들에게는 55인치 삼성 텔레비전으로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신규 가입하시고 야 이거 너무 좋다, 너도 가입해라, 이렇게 친구한테 가입을 소개하게 되면 신세계 상품권을 최대 4만 원. 그런데 이게 무제한이에요. 와.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 많으신 분들은 이거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개하고 신세계 상품권 선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670-2571 1670-2571로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끈하네요. 캡도 없이 그냥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네, 캡이 없어요. 무제한으로. 시원합니다. 신 변호사님 친구분들 많으시잖아요. 아니, 저는 특히나 소개하고 이제 저는 신혼부부기 때문에 그렇죠. 전 이 비교원 굉장히 좀 필요하고 애용하려고 합니다. 맞아요. 진짜 예. 알아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자, 어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89.77%로 이재명 대표가 최종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되었는데 뭐 이미 그럴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큰 득표율로 당선될 줄은 몰랐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제 민주당 대선 경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 역사상 가장 높은 당내 이 득표율을 점한 거고 DJ가 80%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랬었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의 기저 흐름인 것 같아요. 분위기. 그냥 정권 교체 안 된다.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해서 우리가 정말 21세기에 목도했던 그런 국가폭력의 재현은 막아야 된다. 그러면 막을 수 있는 사람, 그 당시에 실제로 역할을 하고 마침표를 찍도록 기여한 사람한테 눈길을 갈 수밖에 없고, 지금 대한민국 너무 위기 상황인데 저희 할머니가 되게 보수적이신 분이신데 너무너무 달리 봤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이렇게 많은, 왜냐하면 저는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이런 고초를 겪었다는 거, 사법 리스크라고 그들은 이름 짓지만 이거는 저인망식으로 뿌려대면 나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잣대로 이제 윤석열 씨 수사 들어갈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그걸 다 떨쳐냈다는 건 국민들이 평가하는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저희 할머니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열망이 90%에 육박하는 그런 표심으로 귀결이 됐다. 이게 고스란히 이어져서 이제 본선에서 거의 그런 좀 결집을 읽어내야 되는 숙제가 이제 남은 거죠. 그렇군요. 신 변호사님은 특히 이제 보수 정치인이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보수 유권자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민주당 대선 경선 어떻게 평가하는 분위기던가요? 우선은 많이들 놀라셨죠. 이게 뭐 민주당의 당심만 그런 게 아니라 네. 민심도 그렇다라는 걸 같이 확인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의미하고, 오히려 보수 쪽에서는 이제 애써 평가절하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습니다만은 이 89.77%를 경선에서 얻었다라는 것은 네. 상당히 좀 경이로운 기록이고 앞으로도 전무후무 깨지기가 어려운 그런 기네스 같은 기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의 정치력을 좀 인정받아온 거 아니냐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당대표 경선 나갈 때 77.77%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12%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영어 시험도 봐보면은요, 토익도 400점에서 700점 가기는 쉬운데 700점에서 900점 가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77%에서 89%까지 올린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란 진압이라든지 또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보여왔던 그 정치력이 전 상당 부분 인정받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가지는 의미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선에서 84%를 얻고 경제 민주화를 통해 가지고 51%를 네. 얻은 이제 대선에서 승리를 거둔 적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때보다 더 압도적인 승리가 지금 눈앞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은 당에서 89%가 지지를 보냈기 때문에
아주 자유롭게 보수 아젠다를 과감하게 확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재명 대표가 대표 시절에 보수 확장론을 가지고 여기까지 끌어왔는데 네. 이제 후보가 돼서는 더 과감하게 보수 확장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번에 대선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저는 51%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얻은 득표율을 훨씬 상회하는 뭐 예를 들면 한 55에서 60% 그 사이를 얻을 걸로 보여지고 네. 그랬을 때는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내란 진압이 훨씬 더 용이해진다. 전 거기에서 좀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예요.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 이재명 후보의 대선 후보 선출과 관련해서 1급 독재 정당 입증한 대관식이다. 이런 평가를 했고요. 개혁신당의 경우에도 개딸왕 이재명의 대관식 우리가 알던 민주당은 죽었다. 뭐 이런 식의 폄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1시간 전에 나온 뉴스인데 페이스북에 홍준표 후보가 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나는 2002년 노무현처럼 국민만 보고 가겠다. 이게 뭐 헷갈리는데 어느 정당 소속이신지. 자, 일단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가 나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네. 좀 쪼잔하게 폄훼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한 발짝 더 들어가서 그 현상을 분석할 생각조차 없고요. 그럴 의지와 능력도 없고요. 그냥 욕, 폄훼, 비난. 그게 그럼 얻는 이득이 있나요? 자기들이? 왜 민주당이 이런 상황이 초래됐겠어요? 광주, 호남 그 지역이 전당대회 투표율이 한 20%대였더라고요. 네. 그때 막 언론에서 호남에서는 전적으로 마음을 주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과반 넘었어요. 다른 네. 지역이랑 비등비등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황 이재명 대표의 어떤 능력치도 있지만 누가 초래했습니까? 이 어려운 국면에서 더 부각되는 정치인으로서 이재명 후보를 세운 거는 역설적이게도 국민의힘이에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노무현 전 대통령 생존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방궁이라고. 맞아요. 거짓 뉴스 퍼뜨리고 가짜 뉴스를 힐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노무현 정신 운운하지 마십시오. 진짜 저열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때 따라서 표변하면서 기승하는 이런 기생하는 듯한 그런 정치. 그러니까 외면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주자들이 그렇게 경선을 해도 당 내부에서도 우리 주자 갖고 안 되니까 한번 한독수 들여다볼까? 창피한 줄 알아야죠. 폄훼할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사실 개혁신당은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양양자 후보, 허은하 후보 다 대선에 출마를 뭐 했고 접었거나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 왜 개혁신당에 있다가 지금 바깥에서 출마하는지를 답을 해야 될 것이고. 국민의힘으로.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갔고 네. 한동훈 후보한테. 허은하 후보는 무소속 출마한다고 출마하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준석 후보 단일로 해가지고 찬반 투표 92% 얻어낸 당에서 뭐 일극 체제니 뭐 공산주의 뭐 이런 얘기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좀 비판을 할 자격이 있는지를 없다. 먼저 확인을 좀 하고 와야 될 것 네. 같고 국민의힘은요 네. 내란을 일으켜서 아직도 반성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 내란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 독재, 친위 쿠데타를 전제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당 민주주의라는 게 설 공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반성과 성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경선을 치러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그걸 깎아내린다? 전 자기 얼굴에 좀 침뱉기 아닌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네 글자죠. 사자성어 아주 유명한 거 있습니다. 너나 잘해. 네, 너나 잘해라고 할 것 같습니다. 너나 잘해라. 그 사자성어 유명한 거예요. 너나 잘해. 예. 네 글자로. 아니 근데 표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제도 그렇고요. 어제 통합만 14번 을 이제 외친 거고 그리고 오늘 통합 행보로 첫 번째 통합 행보로 이제 이승만 박정희 그러니까 묘소 참배 그리고 아마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묘소 참배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그 선대위원장으로 윤여준 전 장관 보수 책사로 알려진 분이죠. 이제 이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갑재 정규재 이 두 분에 대한 선대위 합류설도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오늘 아침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분들 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당내에서 논의를 좀 해보겠다. 근데 언론에서는 이제 보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친명 비명
그다음에 이제 당내 통합을 넘어서 이제 보수 인사들까지 이제 선대위에 네. 예, 함께하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분석하세요? 저는 일단 정치적 운동장을 넓게 쓰기로 이재명 대표가 공언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중도 보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전 세계적인 정치 지형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이 중도 진보 쪽이라기보단 또 중도 보수의 어떤 그런 털을 잡고 있는 게 맞고 그러니까 이른바 용광로 정치를 지금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러나 아무나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선이란 건 이번 내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한 그래서 내란은 국가 폭력이고 잘못이고 역사에 죄를 지은 거라고 하는 세력과는 저는 이 국면에선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그리고 합리적 보수를 민주당에서 내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윤여준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대단히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셨던 분이라서 그 몫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정 정도의 이 무리의 대변인 격의 그 자리를 가지신 분들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재명 대표는 정말 정치적 공간을 넓게 왔다 갔다 하면서 광폭으로 쓸 거다 앞으로도 이런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보수 확장론 이야기하기 전부터 제가 보수의 종말책을 쓰고 보수 운동장이 비어 있고 또 민주당이 사실 체제 유지 세력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도 확장론이 아니라 보수 확장론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주장을 해왔어요. 네.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여러 보수 인사들 만나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이런 상황에서 좀 짚어볼 부분은 국민의힘이 왜 망하느냐. 저는 세 가지가 없어서 망한다고 보는 게 첫 번째가 사상, 두 번째가 사람, 세 번째가 사연. 요 세 가지가 없어가지고 망하는 겁니다. 노사상, 노사람, 노사연. 노사연. 이것도 망하는 건데. 국힘은 노사연이다. 노사연. 근데 왜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노사람. 지금 보수를 표방하는 사람들 중에 과연 건질만한 보수 인사가 있느냐를 저는 먼저 묻고 싶어요. 예를 들어 조규재 정규재 이 두 분이 보수를 저는 대표하는지도 의문이고요. 조갑재, 정규재. 아 그래요? 조갑재, 정규재. 제가 뭐라 그랬죠? 조규재. 아무튼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 보수를 대표한지도 저는 의문이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과연 보수 사상에 맞는가도 저는 의문인 점이 많아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뭐 정치인들에 대해서 막 뭐 이재명 대표 칭찬됐다가 뭐 이준석 후보 뭐 지지하는 듯한 발언도 좀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갈짓자 행보를 많이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뢰가 없는 정치 관여자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윤여준 장관님은 좀 빼고요. 그러니까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저는 메신저로서의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 만나고 이런 분들 영입한다 그래가지고 보수표가 따라올 거다. 저 이거 굉장한 전 착각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재명 캠프의 착각이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저는요. 뭐 요즘 시대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지지받는 이유가 뭡니까? 선명하게 정치하고 투명하게 정치하고 국민과 함께 가면 지지를 보내는 거고 압도적 지지까지도 국민들은 보낼 마음을 열어놓고 있는 거거든요. 뭐 이재명 대표가 누구 영입하고 누구 영입해서 본인의 정치를 증명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수 확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떤 정말 뚜렷한 좋은 인사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영입했을 때 도움이 되면 그건 뭐 오케이인데 내가 보기에는 신인규.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런 사람이 저는 보수에 없다고 봐요. 저는 없다고 보고 윤여준 장관님은 뭐 그래도 원로시니까 이분은 영입해도 뭐 선거 이후에 어떤 중책을 맡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영입하는 건 아니고 선대위원장이니까. 사실상 선거 때 이제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 게 좀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저는 민주당이 과감하게 보수 철학과 보수 정책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그걸 받아들이는 노력, 전 여기에 보수 유권자들도 반응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식의 그 정치 스타일을 잃지 않고 오히려 보수 확장을 과감하게 전 시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정규재, 조갑재 그 두 분은 제가 볼 때는 영 아니다. 전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아니다. 신뢰를 못하는 인사인데 과연 보수 진영에서 누가 저분들 보고 마음이 동할까요?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어쨌든 이제 최근에 이제 내란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이제 그 문제적 보수 내부의 성찰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두 분이 적극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저희 취재 편의점에도 수요일 날 조갑재 대표가 오십니다. 그래서 오셔서 어떤 마음이신지 좀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저희가 좀 여쭤보기로 하고요. 오늘 첫 행보로 이승만 박정희 묘소 참배를 시작으로 한다라는 보도도 나왔어요. 현충원에 가신 것 같은데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긍정적이라 보고 아마 처음이 아니었던 걸로 생각하고 제 기억이 맞다면
그리고 현충원 참배할 때 공과 과가 있죠. 빛과 그림자가 있고 저는 이 두 전직 대통령은 그림자가 더 짙게 드리워진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그 공에 대해서 집중하는 시민들이 있어요. 그 네. 마음을 외면할 필요까지는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대표가 이제 아니에요. 민주당의 대선 후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한 발 한 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간의 민주당과 다른 생각, 다른 기류, 다른 분위기, 다른 인식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아주 극강의 정말 그런 일군의 소수 제외하고는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정치 행보를 하는 게 저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더 긍정적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자기를 스스로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했던 발언 있죠. 과거에 시민사회 활동하면서 그때 이재명과 지금의 이재명의 간극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정치는 대승적으로 하는 거고 국민 보고 하는 거고 내 편이 아니더라도 같이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는 숙명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최소한 국민의힘의 주자 같은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종합을 해보니까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내외 모욕을 찾아서 참배를 했고요. 그리고 포스코 초대 회장을 지낸 박태준 전 총리 묘소도 방문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대한민국을 거쳐간 현충원에 계신 정치인들 그리고 이제 경제인 묘소 참배를 한 것으로 이제 출발을 했고요. 속보가 하나 더 들어와 있는데 이번엔 영국 이코노미스트하고 한덕수 총리가 또 인터뷰를 했네요. 네, 그래서 미국과 상호 윈윈 해결책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연기를 계속 피우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찌됐든 이제 새로 출발한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내일 최종 결선에 오를 두 후보가 결정이 되는데 누구 예상하세요? 근데 전 요거 통합행보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네. 저는 이재명 후보의 어제 그 수락연설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원고로 네. 그렇게 연설을 한다는 게 참 30분간 정말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게 그 안에서 나왔던 핵심 메시지는 사실 국민 통합이었어요. 네. 근데 그 국민 통합이라는 게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아마 그 이해가 아마 저는 국민들과 맞으면 전 그 통합이 이루어질 거라고 좀 보는 건데 그 과거에 국민들이 지금 가장 목말라 있는 게 저는 뭐라고 보냐면요. 노무현 대통령이 많이 떠오르는데 원칙과 상식에 굉장히 저는 목말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들이. 근데 그 모습에 노무현 대통령을 거의 사랑하는 지도자로 생각을 했었던 거고 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 원칙과 상식 소신을 지켜서 통합행보를 이룬다면 저는 어마어마한 성과를 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통합행보라는 게 너무 중요한데 네. 원칙 없는 연대, 기회주의 야합을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아주 진절머리 나는 거예요. 이번에 완전히 넌덜머리가 났죠.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민주당 안에서도 뭐 수박 논쟁이 있었던 것도 아마 그쵸. 이런 기회주의에 대한 비판일 거고 저 같은 사람이 삼지대에서 바라보면서 정말 징글징글한 것도 이 원칙 없는 야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국민통합이라는 너무 좋은 주제를 잘 꺼내셨으니까 네. 어제 그 연설처럼 원칙과 소신, 노무현 대통령의 그 가치를 가지고 한번 통합행보를 제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그리고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질문 아까 국민의힘? 드린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은 아니 그 누가 될지. 그러니까 누가 될지인데 국민의힘은 저는 그냥 요 기준에 놓고 보면 거의 잡탕밥도 아니잖아요. 지금 저는 그 4명의 후보들이 토론회를 지난 토요일 날 하는데 저는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홍준표, 김문수 이 두 분은 그냥 기본적으로 토론이라는 게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경험으로 누르고 나이로 누르고 그럼 이거 싸움이 됩니까? 우리가 싸울 때도 제일 해서는 안 되는 게 야 너 민증 까봐 너 몇 살이야 이러면 이제 이건 싸움 끝난 거거든요. 근데 어제 나와서 하는 태도가 정치 신인에 대해서 아이 뭐 현실성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철부지다라는 식으로 구상유치론을 갖다가 한동훈 후보한테 적용을 시켰어요. 그건 아니죠. 그건 정말 잘못된 비판이고 나는 깐죽된다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동훈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이렇게 대답을 하고 하는데 내용 알맹이가 정말 좀 이렇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 아는 거 지식 자랑하는 느낌 정도만 났을 뿐 네. 전혀 뭐 지도자성이라는 게 전혀 토론에서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양비론하자는 게 아니라 그럼 안철수 후보라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안철수 후보도
자기가 이공계 100만 인재 공약을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걸 왜 자기 공약을 저한테 묻습니까? 이런 장면도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4명 중에 누가 돼도 이거는 희망을 볼 수 없는 경선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덕수 차출론이 더 부각되고 네. 한덕수 대행은 너무 부적절하지만 앞으로 전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네. 그러니까 완전한 엉망 경선이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뭐 사실은 그렇잖아요. 키워드가 뭐 키높이 구두, 보종 속옷, 바퀴벌레, 생머리 이런 생머리, 거. 바퀴벌레. 그렇죠. 뭐 이런 거밖에는 없는 경선이니까 아무것도 국민들의 삶에 유의미하는 키워드를 국민의힘 경선 후보 토론에서 보여주질 못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상에 남는 단어가 없어요. 아주 깐족. 깐족. 아니 저는 너무 놀란 게 사람들이 그 평가를 하기를 한동훈의 승리다 이런데 저 아닐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토론회가 있은 이후에 유의미한 지지율 변모가 없어요. 그거 자초한 겁니다. 네. 저는 너무 놀란 게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막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춘향전에 대해서 이거 입에 담기도 ጭ그래. 뭐 그러니까. 춘향이 뭐 하는 뭐 책이라 뭐라고 얘기라고 하셨죠. 여기자 때린다고 했죠.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제 주변의 분이 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었다고 해서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재미만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뭔가 이 사람을 평가하고 이런 거는 전혀. 그러니까 말싸움 같은. 예, 비호감도를 서로 높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은 통쾌했겠죠. 내가 이겼다. 내가 꼼짝 못하게 했네. 실제로 홍준표 후보가 약간 꼼짝 못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걸 어떻게 승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 안에 오늘도 동아일보 단독 보도 보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한덕수 어떻게 좀 해봐달라고 정대처 헌정회장한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에 차지 않거든요. 이런 모습만 보여주거든요. 네. 반성할 줄 그래서 알아요. 저는 한동훈 후보는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네. 지혜가 없는 리더죠. 그러니까 전투에서는 승리하는데 전쟁에서는 항상 패배하는 장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 한동훈 후보가 말싸움하면 제일 잘하죠. 본인이 매일 자랑하는 게 뭡니까? 민주당 의원들 180명 상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180대 1로 싸워서 이겼다고 이겼다. 얘기를 해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 야당 의원과 싸워서 이기면 그게 이긴 겁니까? 이겨도 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형용 모순, 아주 그냥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발언들만 늘 하다 보니까 전투에서는 늘 이기고 스스로 뿌듯할 거예요. 내가 말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가 아무 말도 못하네. 야, 내가 이겼지. 네. 근데 까보고 나면 국민들이 평가할 때는 야, 전투에서는 이기는데 철이 없고 뭐 깐죽거린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도자성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요. 그럼 전쟁에선 진 거죠.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토론은 진짜 그 아마 지지자들이 보기에도 이게 뭐야. 진짜 실망했을 너무 거예요. 창피하다 이런 네. 생각이 들었을 토론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쨌든 내일 최종 후보 2명 올라가는데요. 자, 예측. 예측. 자, 장윤미 변호사 예측. 저는 홍준표 한동훈. 혼주표 한동훈. 저는 어제 이거 물어보실 줄 알고 제가 또 보수 쪽에 있는 취재하셨어요? 기자들도 어제 진짜. 식사 자리에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네. 한 여러 번 표본으로. 보수 쪽. 김문수 한동훈. 그 얘기도 김문수 많이 들었어요. 한동훈. 김문수 한동훈.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한동훈. 홍준표 한동훈 뽑은 이유는? 일단 이 김문수 후보가 토론에 예. 거듭될수록 하락세인 건 맞고 그나마 조금 이 되살아나려고 하는 거는 한덕수를 끼고 있기 때문인데 네. 내가 주자가 되면은 한덕수 후보랑 대행이랑 가장 좀 스무스하게 단일화할 수 있어. 그걸 자기의 기치로 세우는 공당의 후보가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네. 그거를 승부수의 하나의 전략으로 짜고 있는데 네. 그래도 하락세라는 점 그리고 현역 의원들이 홍준표 후보한테 좀 많이 가 있기도 하고 홍준표 후보도 단일화 하겠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또 치고 오고 뭐 단일화 트랙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네, 언급을 네. 한다는 점. 그러면 김문수, 홍준표, 김문수 중에는 저는 그래도 비교 우위에 있는 게 김문수 후보는 너무 또 장 외에서 오래 쉬기도 했고 지금 꽃꽃문수 말고는 사실 자신의 정치적인 자산이란 게 많이 없어서 네. 그래도 거기에 5대5로 투표한다면 홍준표가 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탄핵과 관련해서 전략적 투표를 또 나경원 의원 낙마하면서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안철수, 한동훈 중에서는 그래도 한동훈이 약간 상승세에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두 주자가 최종적으로 가고 최종으로는 홍준표 후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군요. 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구도예요. 근데 구도에서는 지금 찬반, 그러니까 탄핵의 찬성, 탄찬,
탄핵 반대, 탄반 네. 요 구도로 좀 나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토요일 날 사자 후보 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홍준표 안 때리잖아요. 안철수 후보 많이 때렸거든요. 근데 왜 그러겠습니까? 결국에는 탄핵에 찬성하는 표를 가득 갖고 오면 네. 결선까지는 갈 수 있다는 그 전략적 판단에 저는 안철수 후보에게 질문 많이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전략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후보는 올라간다고 봐요. 그럼 문제는 탄핵에 반대하는 김문수, 홍준표 요 싸움이거든요. 누가 한 자리를 남은 걸 올라갈 것이냐. 네. 저는 많은 분들이 한동훈, 홍준표 토론을 3시간을 보면서 저거 보수유권자들이 저거 깐족거려가지고 한동훈 후보 많이 점수 잃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의 깐족이 역풍이 불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깐족을 안 부린다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문수, 한동훈일 때 깐족 부리면은 김문수가 이익을 보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둘 다 깐족. 홍준표는 원로 깐족이고 원족 깐족이고 한동훈은 뉴비 신진 깐족. 그러니까 원로 깐족이가 깐족이게 깐족거린 거기 때문에 이 깐족에 대해서는 그냥 국민들이 볼 때는요. 네. 그냥 블랙 코미디 같네. 네. 재밌네. 네. 오히려 한동훈이 야 신진 깐독이 더 잘 깐족거리네. 그냥 깐족 경쟁이 되는 거예요. 깐족 경쟁이다. 그래서 역풍은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네. 한동훈은 지금 안철수 경쟁에서 올라갔죠. 김문수와 홍준표가 사실 한 자리 놓고 경쟁해야 되는데 홍준표라는 정치인은 이미 지방선거 대패 때 물러나고 탈당까지 했던 그러니까 당에서는 사실상 버려진 카드인데 네. 그거를 이준석 대표 시절에 받아주고 대선 때 띄워주고 무야 홍인지 무대 홍인지 해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띄우고 해가지고 그때 잠깐 반짝 올라서 대구시장까지 간 거예요. 네. 그 이후로 홍준표 시장이 보여준 게 없습니다. 이번에도 끝없는 대권의 노용만 가지고 나와서 한동훈하고 깐족 경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보수 지지자들 당원으로 오래 생활하신 분들은 홍준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트라우마가 뭐냐면 홍준표가 단일 후보가 되면 한덕수와 단일화 안 된다는 걸 더 잘 알고요. 더 기가 막힌 건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가 될 걸 걱정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홍준표 후보가 제 기준에는 아쉽게도 김문수와의 경쟁에서 좀 밀릴 가능성이 높다. 그 하나의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리면 네. 홍 후보 캠프에서 캠프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아마 네. 기억 못하실 텐데 구자민 이인선 의원의 이름도 넣어놨어요. 본부장으로. 근데 그 두 분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당장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나는 저 캠프 안 간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결국 그 사람들은 한동훈한테 가겠다는 게 아니라 TK 쪽이니까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김문수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한덕수까지 보면서 이분들이 지금 당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홍준표 시장 후보의 공간은 매우 지금 협소해졌다. 그리고 이번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가 보여준 경륜이 뭐가 있습니까? 정치를 40년 했다라는데 40년 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표 얻을 때가 별로 없다. 그렇게 봅니다. 관련해서 한겨레가 오늘 뭐 이제 단독 보도가 있는데요. 명태균 특검 뭐 이제 그 국회에서 이제 추진이 될 거고 김건희, 명태균 뭐 다 종합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홍준표 아들한테 윤한홍, 이철규 아웃시켜라라고 문자를 보냈고 다음날 홍준표가 실제로 그랬다라는 이제 관련된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검찰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홍준표 의혹은 지금보다 어쩌면 더 커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관련해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그러니까 내일 누가 김문수냐 홍준표냐 누가 그러네요.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명태균 게이트의 문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열릴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저는 홍준표 후보는 결선 떨어지는 게 본인한테 날걸요? 왜요? 만약에 우리 장현미 변호사님 예측대로 홍준표 올라간다. 한동훈 붙잖아요. 거의 이제 결선 토론 한번 또 해야 되는데 양자로. 그렇죠. 이번에는 거의 명태균 관련 취조실이 될 겁니다. 명태균 취조실이 될 거다. 아니 한동훈 후보가 검사 출신이고 말도 훨씬 스피드도 빠르고 논리 정합성도 훨씬 낮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논리력을 가지고 기사 다 긁어 와가지고 명태균과의 만남부터 지금까지 네. 있었던 일 다 훑지 않겠습니까? 막판에서 아니 취조받는다.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검증의 이름으로 해야죠. 당연히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홍준표 한동훈 이렇게 붙어버리면 네. 저는 홍준표 후보가 이거 당해낼 재간이 없고 이거 굉장히 저는 이슈화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가 핵심 의제가 돼서 그래서 그걸로 사실상 검사 취조실. 취조실에서 취조받는 것 같은 양상이 변호인 입회 없이 변호인 입회 없이 단독으로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저는 홍준표 후보는 결선 가면은 굉장히 저는 불리해질 더 정치적으로든 본인의 신상에 예. 전 많이 좀 어려워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 저 그렇게 그렇군요. 봅니다. 어쨌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최종 후보까지 되고 한덕수와의 단일화
이제 그걸로 끝날지 아니면 그 단일화를 넘어서 또 새로운 단일화를 추진할지 보수 진영이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하나만 재밌는 거 더 말씀드리면 네. 김문수, 한덕수 합쳐가지고 가운데 글자를 따면 문덕이 나와요. 문덕. 문덕. 그래서 을지문덕에 비유를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뭘 뿌리시던데. 누가 저거 김문수, 한덕수 지지자들이 문덕이라고 자꾸 을지문덕 장군을 이렇게 과하네. 소환해서 과해요. 과하네요. 과합니다. 예, 많이 과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게 바로 건진 게이트입니다. 네. 그것도 이제 김건희 씨하고 연관되어서 나오는 건데 조선일보 단독 보도를 보니까 새로운 목걸이가 또 등장을 한 거예요. 이따가 저 보여주시면 어쨌든 하나만 받진 않았을 것이고 관련된 목걸이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도 있다. 여러 개를 받았을 수도 있다. 관련해서 어쨌든 건진법사 일가에 대해서 검찰이 출국 금지를 하고 공천과 인사청탁에 관여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건진 게이트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뭐 무슨 관봉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막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끝도 없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제 히림 건축까지도 나왔습니다. 사실상 김건희를 정점으로 해서 건진이 어느 정도나 어떻게 이권에 개입을 하고 인사에 개입을 했는지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 이 전반에 대해서 우리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명태균 관련된 의혹은 공천 개입과 창원 산단 뭐 이런 거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국방과 관련된 뭐 이런 의혹들도 지금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문제는 건진 같은 경우는 더 오래됐고 또 오래되기도 오래됐고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발 기사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김건희가 포함된 내지는 주축을 이루는 대형 부패 비리 스캔들이거든요.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그 건진이라는 사람은 관봉 있지 않습니까? 네. 관봉은 이불 속에 잘 보관을 하면서 그 목걸이 6천만 원짜리 있잖아요. 네. 그것도 잃어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관봉은 5천인데 아니 관봉은 잘 보관하는데 6천만 원짜리 목걸이는 잃어버린다는 게 이게 이해가 납득이 됩니까? 납득이 안 되죠. 아니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잃어버려요 또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전 이 사람들이 뭐 아무리 이제 변명하고 이제 본인들의 입장을 내는 건 알겠는데 너무 좀 질 낮은 항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렇게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니까 이건 빠르게 수사로 정리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 뭐 건진과 관련된 얘기들 공천 개입 뭐 비리 뭐 어떤 종교 집단과의 연루설 이런 것들은요 이제 시작이에요. 네. 저 관봉도요 2022년 5월 13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취임한 지 3일 만에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시작 때부터 어떤 일들이 있어 왔는지가 이제는 비리 게이트, 부패 게이트에 저는 문이 열렸다. 네. 저는 판도라의 상자 열렸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 찰리는 이명수 기자가 와서 얘기를 해줘야 네. 되는데 이 건진의 그 이권 개입과 관련된 관계도도 보면 딸이 이름이 그 전혜지? 예, 전혜지 씨라고 하는데. 네, 전혜지 씨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아빠 대통령 문화체육비서관과 시민사회 수석실로 공문 발송했다고 합니다. 신무행정관은 찰리 몫으로 들어간 것이다. 찰리가 관련하는데 네. 언제든지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찰리 몫으로 행정관 하나 꽂는 거예요. 네, 천남 목소로. 그렇습니다. 네. 뭐 이런 등등의 인사청탁 관련된 내용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점엔 김건희 씨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이 건진법사라는 사람은 김건희의 커버나 컨텐츠 무슨 고문인가 명함을 파고 다녔어요. 그쵸. 그리고 윤석열 먼저 알았다기보다는 그 모녀랑 완전히 최은순. 바꿔왔던 거죠. 왜냐하면 계엄 뭐 그 직후에 막 몇 시간씩 통화를 그렇죠.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김건희의 특징을 너무나 잘 간파하고 있는 거죠. 목걸이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이 뭐 바넨 클리프 앞엔가 뭐 그 목걸이 네. 빌렸다고 하니까 빌리지 말고 하면서 지금 오늘 조선일보 단독 기사 내용을 보면 그거보다 더 비싼 네. 하이엔드 브랜드 목걸이를 찾았다는 거예요. 영국 하이엔드 브랜드 그렇죠. 그라프.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갖다 주자. 건진이 김건희라는 사람의 특성을 모르면 무서워서 그렇게 못해요. 줬다가 무슨 화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주면 된다라고 아는 거죠. 자기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실체가 없는 거. 이거 다 검찰발 기사로 그렇습니다. 보여요. 예. 그럼 검찰이 확보했다는 이게 문자인지 통화 내역인지 모릅니다만 통일교회 2인자랑 야 우리 목걸이를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김건희한테 갖다 줄. 네.
이거 저열하기 짝이 없어요. 이거 범죄예요. 지금 척단금지법 위반 혐의 없다라고 해가지고 명품백 받은 거는 네. 대가성 없다라고 해서 했었죠. 아니요, 통일교는 대가성이 대단히 있었죠. 그렇죠. 자기가 얘기를 했고 현안이 있다라고 네. 했고 그 영상으로까지 남아 있던데 예. 이거 빨리 수사해야지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왜 흘리고 있어요? 빨리 집에 압수수색을 단행해가지고 확보를 하든지 이 문자 나오는 즉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은 그렇게 수사받지 않나요? 근데 지금도 봐주고 있다는 의혹 검찰이 이렇게 자초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조선일보 기사 리드가요. 서울 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부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네. 아, 그러니까 네. 남부지검발 기사인 것이고요. 이제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이제 수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 검찰발로 이제 그 기사가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보면은 주요 3가지 의혹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쨌든 일가족이 뭐 네. 무슨 도대체 일가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처남의 딸에 뭐 이제 이렇게 다 연루가 되어 있는 완전 거예요. 가족회사. 부인이 또 6억 얼마를 받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는 부인의 통장에 6억 5천이 꽂혔다는 것이고 왜 이런 지인들이 대통령실에 임용되게 된 거냐, 누가 뒷배로 있었던 거냐, 이제 이게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소위 얘기하는 기도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5천만 원 관봉을 비롯해서 뭐 1억, 3억짜리 기도가 네. 있다라는 것이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그 통일교 간부와 관련돼서는 저는 이 ODA가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제 캄보디아는 훈센이라는 독재자가 정말 진짜 죽을 때까지 해먹는 독재자인데 여기하고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7억 불짜리 ODA를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이 다 국민 세금입니다. 예, 이 ODA 해외 개발 원조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게 이제 통일교라는 교단을 통해서 하려고 했었고, 이 뒷배가 김건희 씨라고 한다면 이거는 수사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건진 게이트로 또 불러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예. 공천 개입 게이트가 하나가 있는 거고 이것도 건진 게이트로 봐야 되는데 예. 이게 지금 구조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이권 놀이터에 와서 권력 없는 사람들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그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본인들의 사익 추구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권 놀이터에서 어떤 일들이 있느냐. 결국에는 관봉이 나온 건 뭐겠습니까? 국가에서 써야 될 그 관봉이라는 돈이 외부로 흘러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고 손실이죠. 그렇죠. 국고 손실이 들어가면서 건진 같은 사람한테 돈이 가는 거고 또 건진은 여러 인허가 로비를 하기 위해서 어떤 민원이 있는 사람들의 창구가 돼가지고 목걸이든지 이런 이권들을 또 김건희한테 갖다 상납하고 바치죠. 그럼 그 사람들 이권을 또 해결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게 뇌물이죠. 이 뇌물. 네. 그러니까 저는 어디까지 수사가 확대돼야 된다고 보냐면 건진이요. 그냥 뇌물 바치는 사람들 브로커처럼 다리만 놓은 게 아니고요. 관봉이든 뭐든 건진한테도 현금 따발들이 계속 내려갔던 거예요. 네. 그러면 건진은 그 돈을 가지고 과연 뭘 했을까?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를 네. 들어 건진이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추론입니다. 상상입니다. 건진이 혹시 여론 조작 작업을 맡아서 하는 역할을 하진 않았을까? 여론 조작? 예를 들면 그 돈을 가지고 뭐 유튜버들을 관리한다든지 네. 어떤 이런 정권에 필요한 외곽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그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한 거 아닐까? 안 그러면 그런 돈이 왜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이권 놀이터일 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부정한 일들을 시키는 창구, 뭐 그 장모 역할을 대신해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까지도 하기 위해서 그런 돈다발이나 돈이 필요했던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오고 간 금전 속에 네. 서로 공동의 이권을 추구했던 지난날의 한 3년간의 역사기 때문에 이거 샅샅이 파헤쳐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건진 특검이 예. 반드시 발족이 좀 돼야 될 걸로 봅니다. 그렇죠. 당연합니다. 지금 보면 게이트가 너무 많아요. 명태균 게이트, 건진 게이트, 뭐 이후에 천공은 없겠습니까? 거기 천공 게이트 나오겠죠. 천공 게이트도 나오겠죠. 백제건은 없겠어요. 뭐 그러니까 모든 무속과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정부패 스캔들이 지금 터질 텐데 한 가지 답답한 것은 너무 더디다. 우리 장 변호사님께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거 사실은 한 개 검사실에서 한 달만 작심하면 후루룩 털 수 있는 일인데 이거 왜 이렇게 기자들도 이렇게 취재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검찰이 일부 던져주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근데 검찰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요. 정권 교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눈치 보고 있는 거죠. 네, 눈치 보고 네.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거 지금 36일 정도 남아있는 대선인 건데 참 이게 참 기회주의적인 검찰의 태도. 그러니까요. 네. 이 뇌물 혐의가 있을 때 뭐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웅래 의원 집 다 털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예. 바로 그랬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그때 법무부 장관 뭐라 그랬습니까? 뭐 돈 부스럭거리는 소리 운운하고 막 맞아요. 이랬었잖아요. 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검찰? 그러니까 이중잣대라는 얘기 듣는 거고 검찰 조직 위험하게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면죄부를 주지 못해서 안달난 모습을 지난 3년 내내 국민들이 지켜봤어요. 그거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진짜. 근데 이게요 네. 뇌물 관련된 수사 내지는 국고손실 관련된 수사가요 돈이 안 나올 때 수사가 어렵습니다. 그치. 그리고 네. 그냥 증언만 있을 때 이제 수사가 난관에 부딪히는 건데 지금 이 수사는 얼마나 쉽냐면요 관봉권 나왔죠, 뭐 목걸이 나오죠, 뭐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는 너무 쉬운 수사인 게 돈의 출처, 돈의 성격, 돈의 흐름 요 세 개만 파악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압수수색 해가지고 핸드폰만 뺏어 보면은 누가 언제 연락했고 언제 만났고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불러가지고 조사해서 진술만 받으면 끝나는 수사예요. 너무 쉬운 수사인데 네. 이거를 이런 부패 수사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검찰이 안 하고 봐주고 있다? 이거는 검찰이 본인들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이 수사를 막는다면 이건 직권남용 내지는 윤건희 검찰의 하수인이라는 자기 고백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재밌는 것 중에 또 하나는 검찰이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네. 의혹 사건에 대해서 서울고검이 그 재기 수사 결정을 네, 내리지 않았습니까? 내렸습니다. 이 명품백은 그냥 예, 기각해버리고 그 한국 기각. 요거는 2년 7개월 만에 다시 또 수사가 시작된다고 그런 하면 거죠. 이창수 지검장이 그냥 무혐의 종결 처리한 사건인데 4시간 넘게 어떻게 그 피의자를 면죄부를 주면서 4시간 넘게 브리핑을 합니까? 거짓말까지 섞어서.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 중앙지검장이 나와서 강제 수사한 적 없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딱 있다라고 이거 그러니까요. 했었고. 예.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고검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 1심 판결문을 보면 1, 2, 3심 다 판결문을 보면 김건희 여사 이름이 100차례 이상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상한 거는 거의 그 작당 모의 한 두 사람이 야 이거 던지고 빨리 팔아 네. 받아 뭐 이랬을 때 7초 만에 김건희 명의 이 그렇죠. 계좌에서 계좌. 거래가 실제로 예. 이루어져요. 예. 아니 지금 마치 고검은 지금까지 수사 잘 했고 이런 지금 판이 바뀌어가지고 관련자들이 진술을 바꿀 거라고 기대해서 한다는데 아니요. 저는 증거는 이미 수사기관에 차고 넘쳤을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판결문이 보여주거든요. 깊숙이 관여했던 정황을요. 그런데 지금은 손 놓고 있다가 수사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수사하는 거죠. 그런데 차마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길 용기는 없는 거죠. 네. 거기서 수사 어떻게 할지 자기들도 자신 못하거든요. 네. 이창수라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친윤검사로서 찐윤검사로서 그냥 권력의 비호자 노력을 했다는 걸 검찰이 아니까 왜냐하면 보통은 재기수사 명령 내려서 원래 그 지검급으로 내려보냅니다. 거의 대부분은. 물론 이 고등 검찰청에서 하기도 해요. 근데 네. 제 개인적으로 제 케이스에서 저희가 맡았던 사건에서 고검에서 직접 수사했을 때 기소로 가더라고요. 이거 기소로 갈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계속 플러스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도 김건희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워낙 관계가 깊었기 때문에 그리고 건진 게이트도 사실상 김건희 최은순 이렇게 되는 거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있죠. 물론 그 이제 서울고검에서 기각을 해버리긴 했지만 명품백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청탁금지법. 양평도 양평 고속도로 있죠. 그 최혜병 외압도 있고. 그렇죠. 삼부토건. 요거는 조금 분리해서 삼부토건도 삼부토건이 또 있고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한 세트로. 근데 왜 소환을 안 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까지 이렇게 많은 국민적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파면된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영부인이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 순간 왜 소환 조사를 안 합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맞습니다. 예. 뇌물죄. 출석하라고 예 그것도 수사는 전주지검에서 하고 네. 그리고 재판은 기소는 중앙지법에다 중앙에서 하고. 기소를 해버리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하면서 김건희 씨는 왜 부르지도 않느냐. 근데 그게 뭐 지금까지 전통적 검찰의 입장 아닙니까? 네? 아니 그동안에도 김건희 수사하러 출장으로 뭐 출장 뷔페는 들어봤어도 제가 뭐 출장 수사는 잘 못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출장 뷔페 맞아요.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 핸드폰도 우리 신 변호사님 결혼식 때 출장 뷔페. 네. 핸드폰도 맛있죠. 핸드폰도 검사들이 범죄자 핸드폰을 혐의자 걸 뺏어서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기 핸드폰을 주잖아요. 그렇죠. 검사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연장으로 저는 보는 거고 김건희라는 이 자연인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강력한 처벌만이 남아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기록 보면은 범죄 일람표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범죄 일람표를 만들어도요. 아마 어마어마한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범죄가 너무너무 차고 많고 넘친다. 지금 뭐 큰 굵직한 것만 해도 한 10손가락 안에 드는데
여기다가 이제 자잘한 것까지 다 붙이면은 그렇죠. 이 종이가 남아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검찰의 고민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찰총장 또 그의 아내 뭐 여러 가지 그동안의 검찰도 공범일 가능성이 있죠. 왜 제가 공범이란 말을 쓰느냐. 네. 결국 명품백 같은 거 덮어준 거는 검찰이 어떤 죄가 적용이 되냐면요. 특가법에 따르면 특수직무유기가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뇌물죄를 덮어줬기 때문에 징역 1년 이상의 특수직무유기가 적용되거든요. 오. 그러니까 검찰도 일부 라인은 자기들도 공범인 거예요. 이창수 지검장 뇌물죄 덮어준 죄로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하니까 당연히 고발 들어가야죠. 아, 당연히 고발 들어가야 된다. 특가법이니까. 그래서 예. 이게 검찰도 안 움직이는 데에는 이상하잖아요. 네, 이상하죠. 이상할 땐 이유가 있다. 예, 뭔가 그렇죠. 자기들도 찝찝한 거다. 걸려 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더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빠르게 저는 국회에서 지금이야 뭐 대선 기간이니까 당장 네. 수사는 불가능하더라도 이 로드맵을 짜서 어떤 특검들을 살라미식으로 상설특검이나 개별특검을 통해서 할 것이냐 네. 이 계획을 저는 지금 완벽하게 좀 세워놔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인사 알박기 한 거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내란 특별법을 따로 제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5.18 특별법에 준하는 12.3 내란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내란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람이 임명권을 행사한 한덕수 최상목표 인사는 다 원천무효로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란 특별법까지도 로드맵을 좀 민주당이 좀 준비를 해놔야 네. 아마 정권 바뀌고 나서는 새로운 틀에서 저는 이 범죄 혐의가 다 정리될 수 있다. 네. 저렇게 봅니다. 특히 지금 검찰 수사가 문제인 게 뭐냐면요. 그 경선 후보 시절에 했던 윤석열의 거짓말들 있지 않습니까? 뭐 남한테 뭐지 10원 한 장 뭐 피해 준 적 없다. 뭐 이런 손해만 봤다. 예, 뭐 손해만 봤다. 뭐 이런 등등의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은 우리가 헌법재판소 변론기일 때 다 확인을 했는데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했던 거짓말 이거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재개를 하는데 공소시효가 8월 3일이에요. 네,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예,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 빨리 시간이 해야죠. 없습니다. 이거 시효를 지난다는 건 용서받지 못할 네, 일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검찰이 이거 어렵지 않아요. 기소하면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기소하면 안다 모른다 김만배 씨 안다 모른다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각하했어요. 이재명 대표 지금 그걸로 무죄 받았잖아요. 네. 저 기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같은 이중잣대를 들이대선 안 되는 건데 이거 기소하십시오. 왜냐하면 여태까지 기소해왔잖아요. 네. 검찰. 만약에 당선 무효가 되면 유죄 확정이 되면 선거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환해. 뱉어내는 거죠. 뱉어내야 돼요? 400억이 넘는다 그러는데 397억이라고 네, 397억 예. 그거 다 뱉어내야죠. 다 뱉어내야 된다. 국민의 힘이. 뭐 당사 팔고 옛날에는 천막 당사를 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는 정말 천막으로 가면 됩니다. 영구 천막. 쇼가 아니고. 쇼가 아니라 리얼 연구 천막. 천막으로 네, 가야 리얼 천막으로 된다.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3월 말까지 검사 40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경력 10년 이하의 평검사가 전체 30% 대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입니다. 네, 수년째 탈출 러시예요. 조직이 자긍심을 못 주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봤자 변호사 시장에 나오면 이제 능력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평생 피해자만 다 바라보면 이게 대단히 한계가 있더라고요. 실무를 처리하는데 네. 특히 검찰에서 잘 나갔으면 공판 과정도 낯설어합니다. 왜냐하면 공판 검사는 좀 저연차 검사들이 네. 더 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빨리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제가 신 변호사님께 이걸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네. 김계리 변호사. 네. 아, 주말에 욕설 김계리 선생으로 유튜브가 완전히 조회수 폭발들이 났어요. 안정권 씨하고 그 통화에서 나온 건데 여전히 그 내란 속의 윤석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그 대학생들 예, 한 2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대학생들하고 엮어서 이 내란 연장전을 하려고 하는 게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욕설을 저도 인내심을 갖고 들어봤는데 굉장히 찰지게 하더라고요. 그냥 뭐 한두 번 아니 욕해 무슨 보는 게 변호사가 아니라 그렇게 욕을 잘해. 오, 그 욕은 한번 진짜 들어보면 예. 이거는 뭐 상시적으로 쓰는 정도의 네이티브? 그러니까 네이티브적인 느낌이 예. 좀 났고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뭐 보수의 품격을 잃었다 이제 이런 말은 제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보수를 좀 보질 않기 때문에 네. 윤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윤버지 키즈들인데 지금 안정권과의 그런 뭐 불화 내지는 안정권도 이거 누군가 흘렸을 테니까 네. 누군가 둘 중에 흘렸을 테고
또 하나는 거기 보면은 윤상현, 석동현과의 불화 네. 이게 다 나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드러내주고 있냐면 국민의힘의 저 사자토론, 바깥에 한덕수 이 5명의 경쟁 구도에서 각 캠프에서 지금 김계리처럼 다 욕하고 있을 거다 서로를. 서로를. 안정권 김계리가 각 캠프에 다 있을 거다. 네. 전 그걸 좀 떠올리게 되면서 뭐 보수의 종말 제가 1년 전에 썼던 책 제목이 이제는 뭐 예언자네 예언자. 김계리에 의해서 네. 이루어지는 거죠. 저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 예언만 했을 뿐. 네. 김계리 같은 사람이 각 캠프에 다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아니, 한동훈 캠프 가면 홍준표 캠프 저렇게 욕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가면 김문수 욕 안 하겠어요? 네. 뭐 다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요. 네. 야 오늘 보니까 우리 신인규 변호사는 예언자다. 앞으로 예언자로 선지자. 예언자, 선지자, 보수에 선각자. 한해서만 이거 오만해지면 안 되지. 보수에 오만해, 한해서만 대표의 선지자. 제안을 캡을 씌우고 예. 아까 비교는 캡이 예. 없지만 저는 예. 캡을 씌우고 예. 보수에 한해서만 그거를 예. 제가 예. 야 심지어 겸손하기까지. 아우. 아유 대단하다. 네 아닙니다.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